운명의 만남. 2014년 2월 25일 이른 아침, 허베이성 마이총현의 멜론밭 위로 차가운 동풍이 불어왔다. 평온한 시골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니가오 씨는 그날의 평범한 밭일이 자신을 끔찍한 광경으로 이끌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갑작스러운 복통에 그는 급히 몸을 피할 곳을 찾았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앙상한 나무들이 있는 작은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용변을 마친 후 리가오 씨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다가 약 15m 떨어진 곳에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물체는 크고 길었으며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몇 걸음 남겨두고 그는 그것이 한 여성의 시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녀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있었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온 얼굴을 덮고 있었다. 니가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코에 손을 가져갔다. 아무런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며 평온한 새벽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비명 소리는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숲을 가로질러 멜론밭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를 들은 멜론밭 청년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숲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이 놓여 있었다. 끔찍한 공포와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왔다. 두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10분 만에 현장은 혼돈의 중심이 되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멜론밭의 고요를 찢었고 꿔바오 부반장이 이끄는 마이총현 강력계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니가오 씨는 온몸을 떨며 겪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충격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어린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려고 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은 꽃무늬 비단 스카프로 묶여 있었고 손목과 가슴에는 강하게 꼬집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멍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솜누빔 코트와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속옷은 입고 있지 않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흔적들이었다. 성기 부위에는 담뱃불로 지지는 적이 있었고 엉덩이에는 회초리로 맞은 듯한 새빨간 자국들이 선명했다. 들어가 있었다. 니가오 씨의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수사관들은 숲에 퍼져있는 안개를 뚫고 선택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범인의 악의가 느껴지는 듯 했다. 피해자의 두개골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와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을 만들고 있었다. 도검 결과 피해자는 머리에 강한 충격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성폭행 후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더 섬뜩한 것은 그녀의 몸에서 담배꽁초와 정액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숲 주변에는 더욱 중요한 단서들이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두 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나는 피해자의 솜샌들과 일치하는 작은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큰 발자국으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술자들은 즉시 큰 발자국을 분석했고 범인의 신체적 특징을 추론해냈다. 남성, 키는 약 175cm에서 180cm, 나이는 40대 전후, 마른 체형. 이 모든 단서들이 마치 악몽의 조각들처럼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단서들이 과연 진실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남긴 교활한 함정일까? 숲의 침묵은 모든 것을 덮어두려는 듯 했다. 니가오 씨의 비명은 숲을 가득 채웠던 고요를 산산조각 내고 멀리 멜론밭에서 일하던 청년에게까지 닿았다. 그는 괜히를 내던지고 숲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피와 흙이 뒤섞인 땅 위에 한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조각상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끔찍했다.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니가오 씨와 함께 망연자실 서 있었다. 끔찍한 충격 속에서도 이성은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을 이끌었다. 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지만 상황의 긴급성을 명확히 전달했다. 10분 후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한 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와바오 부반장이 이끄는 바이청현 강력계 수사팀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현장으로 진입했다. 리가오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있었고 이틀은 찢어져 있었다. 손은 꽃무늬 비단 스카프로 꽁꽁 묶여 있었는데 스카프는 너무 강하게 조여져서 손목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속누빔 코트와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안에는 속옷이 없었다. 거바오 부반장은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범인이 피해자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으려 한 흔적이었다. 시신의 상태는 더욱 끔찍했다. 법의학 의사가 조심스럽게 시신을 살피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는 손톱으로 꼬집은 듯한 여러 개의 멍 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움켜쥐는 것처럼 잔혹했다. 엉덩이에는 회초리나 채찍 같은 것으로 맞은 듯한 선명한 붉은 자국들이 새로 새겨져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성기 부위였다. 그곳에는 담뱃불로 지진 것으로 보이는 화상 자국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성폭행을 넘어선 가학적인 고문의 흔적이었다. 피해자의 머리는 둔기로 여러 번 강하게 맞아 두개골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머리에서는 아직 따뜻한 피가 계속 흘러나와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경찰들은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피 묻은 후드티, 몇 개의 담배꽁초, 그리고 빈 물병을 발견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범인이 급하게 현장을 떠나면서 남긴 듯 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범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해자의 옷에서는 어떤 신분증이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해와 함께 숲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평화로운 바이촌현을 공포로 몰아넣을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다. 모든 수사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 잔혹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쩌이 뿡징관 숨겨진 단서들 사건 현장은 이른 새벽의 공포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법의학 의사들이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동안 강력계 수사팀은 범인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내기 위해 숲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매의 눈처럼 땅 위를 훑었다.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지만
숲의 음침한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은 피해자의 몸에서 나왔다. 법의학 의사들이 시신을 검사하며 피해자의 성기에서 담배꽁초 조각과 정액이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 성폭. 범인은 피해자를 고문하고 그녀의 고통을 즐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행위의 잔인함은 모든 수사관들을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과바오 부반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범죄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범인은 이미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장 주변에서도 소름 끼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숲속 깊은 곳, 시신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 묻은 검은 후드티가 발견되었다. 그 후드티는 마치 범인이 급하게 벗어 던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담배꽁초 몇 개와 빈 생수병이 버려져 있었다. 이 물건들은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현장에 머물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그러나 진정한 단서는 현장이 아닌 현장 주변의 지형에 숨겨져 있었다. 숲은 고속도로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수사관들은 숲 입구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이어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들은 한 쌍은 작고 다른 한 쌍은 매우 컸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가 한 사람만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기술팀은 즉시 발자국을 분석했다. 작은 발자국은 피해자의 낡은 솜샌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렇다면 큰 발자국은 범인의 것이 분명했다. 발자국을 통해 범인의 신체적 특징을 추론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범인은 남성으로 키는 약 175cm에서 180cm, 나이는 40대 전후, 마른 체형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 정보는 범인을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발자국이 나타내는 방향이었다. 숲으로 향하는 발자국과 숲에서 빠져나오는 발자국이 모두 있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를 숲으로 끌고 들어왔다가 범행을 마친 후 혼자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과바오 부반장은 이 패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범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그는 피해자를 납치한 후 차에 태워 이곳으로 데려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숲이었을까?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점은 범행 후 신속하게 도주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했다. 현장에 남겨진 담배꽁초, 빈 물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DNA 샘플은 범인의 정체를 밝힐 열쇠였다. 과바오 부반장은 즉시 모든 증거물을 국립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일치 않은 정보가 경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의문만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범죄의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빠스 보이지 않는 벽. 수사팀은 현장에서 확보한 모든 단서를 국립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허무하게도 아무런 일치점도 찾지 못했다. 범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임이 분명했다. 고바오 부반장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런 사건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미궁에 빠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신원이야. 신원을 알아야만 그녀의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하고 범인에게 접근할 수 있어. 거바오 부반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마을 주변의 실종자 기록을 모두 뒤졌지만
피해자와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왜 하필 이곳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범인의 목적은 무엇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수사팀은 다시 한번 피해자의 외모에 집중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약 20세 전후로 염색한 갈색 머리와 문신한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길게 기른 손톱은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고, 이는 그녀가 외모에 상당한 신경을 썼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기이할 정도로 그녀의 외모와 어울리지 않았다. 낡고 해진 중년 여성이 입을 법한 솜 누빈 코트와 잠옷. 낡은 코트와 달리 그녀는 싸구려 모조 장신구를 여러 개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지만 겉모습을 꾸미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혹시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한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고바우 부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어. 외모에 신경 쓰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새벽 4, 5시경에 살해되었다는 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 아마도 범인과 아는 사이였을 거야. 이 가설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바이천현과 인근 도시의 모든 바, 노래방, 유흥업소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끈질이 끼게 발품을 팔며 피해자와 비슷한 외모의 여성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수많은 탐문과 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용한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 피해자의 신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밤을 환하게 밝혔지만 수사팀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답답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기분이었다. 범인의 흔적은 사라지고 피해자의 신원은 베일에 쌓였다. 사건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과바오 부반장은 자신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느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다른 접근 방식을 찾아야만 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범인이 남긴 단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한번 현장 사진을 들여다보며 희미하게 빛나는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고속도로에서의 추격,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져들었다. 과바오 구반장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했다. 그는 더민이 피해자를 숲으로 데려왔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도보로는 불가능했다. 범인은 분명히 차량을 이용했을 것이다. 즉, 범죄의 실마리는 고속도로에 숨겨져 있었다. 수사팀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인근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했다. 끝없는 영상 자료를 샅샅이 뒤지는 작업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유일한 희망이었다. 2월 25일 새벽 5시부터 유시까지의 모든 차량 기록을 검토하며 수상한 패턴을 가진 차량들을 하나하나 골라냈다. 이 작업은 마치 거대한 바늘더미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벨칠 모니떼의 의심스러운 차량을 추려냈다. 이 차량들은 모두 사건 현장 부근을 지나갔으며 특히 주행 속도나 톨게이트 통과 시간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회색 은색 트럭이었다. 이 트럭은 사건 현장 인근 2개의 감시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데 다른 차량보다 1시간이나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과바오 부반장은 직감적으로 이 트럭이 범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수사팀은 즉시 트럭의 소유주인 35세의 리치 씨를 추적했다.
리치 씨를 찾아가자 그는 경찰의 질문에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다리를 떨었다.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멈춰 섰던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머뭇거리다 겨우 네 라고 대답했다. 그의 행동은 의심을 더욱 들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밤새도록 카드게임을 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1시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 불법인 건 알지만 벌금을 낼 수는 있어도 살인자라니요.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치 씨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함께 갔던 동료를 증인으로 부르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했다. 수사팀은 그의 말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그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1시간 동안 잠을 자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다른 특이점은 없었다. 리치 씨는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거바오 부반장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사건 해결이 임박했음을 느꼈다. 171대의 차량 중 한 대는 반드시 진실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수사관들에게 차량들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더욱 철저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단서들이 범인의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거바오 도요타의 진실. 미치 씨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거바오 부반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사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을 담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다른 171대의 차량을 철저히 재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이 사건의 열쇠가 고속도로에 숨겨져 있다고 계속해서 속삭였다. 며칠 밤낮의 끈질긴 추적 끝에 또 한 대의 차량이 수사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바로 장수성 번호판을 탄 검은색 도요타였다. 이 차량은 앞서의 트럭과 마찬가지로 두 감시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했다. 단순한 고장일 수도 있었지만 거바오 부반장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차량이 한때 교통 위반으로 단속된 기록이 있었는데 당시 운전자는 소유주인 펑웨이가 아니라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설안. 수사팀은 즉시 실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자정, 석가장의 넥들이 여러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근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 했다. 젊은 나이, 유흥업소에서의 직업,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 차량의 소유주인 펑웨이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꼬바오 부반장은 즉시 펑웨이의 집으로 급파될 수사팀을 꾸렸다. 펑웨이의 집은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수사관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집안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펑웨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의 존재에 눈에 띄게 당황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창백한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려 하자 그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장이라도 가져오셨습니까? 펑웨이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했으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시란이라는 여성을 아는 대로 말해줘야겠어요. 고바오 부반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펑에이는 더욱 초조해하며 수사관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수사팀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거실에서는 여러 명의 남녀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풀려 있었고 행동은 불안정했다. 마약에 취해 있었다. 수사관들의 눈은 혼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한 여성을 향했다.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취한 듯 몽롱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사진 속 시란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시란, 당신입니까? 한 수사관이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멍하니 있던 시란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횡설수설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수사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안도감과 동시에 찾아온 실망감. 그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즉, 검은 도요타와 쉬라는 끔찍한 살인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결국 마약 사범들을 체포했지만 살인사건의 단서는 다시 한번 희미해지고 말았다. 고바오 부반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직감을 느끼며 이 사건의 미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107이 때의 차량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했다. 운명의 스즈키 알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수사팀은 졌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미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171번째 차량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 차량은 바로 노란색 스즈키 알토였다. 기록에 따르면 이 작고 평범한 차량은 2월 25일 새벽 3시 30분경 위안시현에서 바이총현으로 이동했고 오전 5시 30분경 다시 위안시현으로 돌아갔다. 두 현은 서로 맞닿아 있어 이동 시간이 짧았다. 이 이동 시간은 피해자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다. 워바오 부반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스즈키 알토의 소유주를 찾아냈다. 그녀의 이름은 리젠화, 60세의 여성이었다. 수사팀은 리젠화를 추적했지만 그녀는 이미 2년 전에 집을 팔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수사는 다시 한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다. 그러나 과바오 부반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지역 방송국에 피해자의 몽타주와 함께 실종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보냈다. 그는 이 절박한 시도가 마지막 희망임을 알았다. 며칠 후 스자주엉시의 한 가정집에서 한 여성이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리젠웨이. 그녀는 방송에 나온 피해자의 몽타주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몽타주는 마치 자신의 조카 장샤오팅 쪼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방송에 나온 그 시신, 제 조카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즉시 리젠웨이를 바이총현으로 불렀다. 그녀는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절규를 터뜨렸다. 그 시신은 바로 19세의 어린 조카 장샤오팅이었다. 그녀는 조카의 복부에 있는 핏자국처럼 생긴 점을 보고서야 겨우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리젠웨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무너져 내렸다. 우리 샤오팅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리고 그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노란색 스즈키 알토의 소유주인 리젠화는 자신의 언니이자 장 샤오팅의 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언니 리젠화마저도 행방불명 상태라는 것이었다. 궈바오 부반장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하나의 미스터리가 다른 미스터리를 낳고 있었다. 리젠웨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사위인 자옌롱 며칠 전에 전화해서 샤오팅이 남자친구와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너무 걱정돼서 직접 찾으러 나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자옌롱은 까지 빌리면서 언니와 샤오팅을 찾고 있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해요. 수사팀은 즉시 장 샤오팅의 남자친구인 양젠, 양건이를 찾아가 조사했다. 그는 장 샤오팅과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으며 사건 당일에는 동료들과 함께 다른 성에 출장 중이었다는 확고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이는 자옌농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 자옌농은 거짓말을 했을까? 그의 거짓말은 그가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궈바오 부반장은 그의 직감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노란색 스즈키 알토는 단지 우연히 현장을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이 타고 온 살인의 도구였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양아버지이자 남편인 자옌농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제 모든 수사는 자옌농을 향해 집중되었다.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문 뒤에는 상상 이상의 끔찍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 거짓말의 덫. 양젠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수사팀 회의실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궈바오 부반장은 양젠의 진술서와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증거는 그가 사건 당일 멀리 산시상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자옌농이 장샤오팅과 리젠화의 행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 자식, 우위를 갖고 놀았군. 한 수사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뱉어냈다. 궈바오 부반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자옌농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소론이 끼쳤다.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의 거짓말은 그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이 끔찍한 비극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 그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졌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퍼뜨렸을까? 바로 그때 리젠웨이의 진술이 수사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는 흐느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샤오팅은 사실 제 언니의 친딸이 아니에요. 수사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리젠웨이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언니는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요. 남편과 불화가 잦았고 그러다 길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는 불쌍해서 몰래 데려와 키웠어요. 그게 바로 샤오팅이에요. 리젠웨이는 언니가 그 일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지만 홀로 샤오팅을 키우며 강인하게 버텼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들은 운명처럼 자옌농을 만났다. 그때 자옌농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청년이었어. 자식까지 있는데도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죠. 언니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였지만 자옌농의 진심에 감동해서 결국 함께 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남편과 아내였죠. 자옌농은 샤오팅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리젠웨이는 흐느끼면서 그들의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자옌농은 택시 운전사로 일했고 리젠화는 보험 판매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셋은 10년 넘게 정딩현에서 살다가 2년 전
자엔농의 고향인 위안시현으로 이사했다. 수사팀이 조사한 노란색 스즈키 알토는 미제노아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미제노에이의 말에 따르면 그 차는 주로 자엔농이 몰고 다녔다고 한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사의 이면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자엔농은 피해자의 가족이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미제노이의 증언은 오히려 자엔농에 대한 의심을 더욱 굳혔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돈을 빌려 도주하려 했다. 모든 정황이 자엔농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꿔바오 부반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마지막 단서가 눈앞에 있음을 직감했다. 노란색 스즈키 알토. 그 차량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제나와 장샤오팅을 죽음으로 이끈 흉기였다. 수사팀은 즉시 자엔농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착한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희생자들의 그림자 아래 숨어있는 잔인하고 치밀한 살인마였다. 그를 붙잡아야만 진실을 밝히고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체포와 자백, 자엔농이 미제나와 장샤오팅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수사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꿔바오 부반장은 즉시 체포 작전을 지시했다. 그들은 미제노이에게 자엔농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줄 것처럼 꾸미고 미리 정해둔 장소로 유인하라고 요청했다. 미제노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서 언니와 조카의 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답했다. 2014년 3월 8일 약속된 장소는 겉보기엔 평화로운 교회의 한 커피숍 앞이었다. 그러나 커피숍 주변에는 잠복한 경찰 차량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자엔농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도 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작전이 들통난 것은 아닐까? 그때 약속 장소로 한 남성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듯 했다. 자엔농이었다. 그가 리제네이를 향해 손을 흔드는 순간 숨어있던 수사관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자엔농! 당신을 체포합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자엔농은 멍하니 굳어섰다. 곧이어 수사관들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잠시 저항하는 듯 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순순히 몸을 맡겼다. 치조실에 끌려온 자엔농은 겉으로 보기에 침착했다. 그는 차가운 금속 테이블 앞에 앉아 쿼바오 부반장과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고 있어.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신들을 불법 체포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쿼바오 부반장은 그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엔농의 심리를 꿰뚫어 보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자엔농,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의 노란색 스즈키 알토가 2월 25일 새벽 사건 현장 부근을 지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샤오팅의 남자친구인 양제는 당신이 말한 날짜에 출장 중이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꾸몄기 때문이죠. 자엔농의 얼굴에서 빗기가 싹 가셨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억지로라도 유지하려던 침착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코바오 부반장은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아내와 의붓딸이 사라졌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왜 리젠웨이에게 샤오팅이 남자친구와 함께 사라졌다는 거짓말을 했습니까? 여러 시간이 흘렀지만 자엔농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벽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수사팀원들은 교대로 그를 취조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을 때 자엔농은 갑자기 간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밖에 있는 그 수사관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까지. 그의 자백은 상상 이상의 잔혹함과 치밀함을 담고 있었다. 취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숨을 죽였다. 한때 평범하고 착한 가장처럼 보였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올려오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릴 차례였다.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될 진실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엔농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인생을 덤덤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톤이었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마치 타인의 삶을 이야기하듯 잔혹한 범행의 동기를 설명했다. 저는 허베이성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제들이 셋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내달리셨어요. 아이들을 보살필 여유 같은 건 없었죠. 그의 어린 시절은 방치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었고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말썽을 피웠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미래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시커먼 어둠 속을 헤매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한 소녀를 보았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는 그의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자엔농은 그날 이후로 훔치던 버릇을 끊고 부모님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그녀의 통학길을 몰래 따라다니며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한 소녀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들, 딸을 낳았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생겼고 제게도 평범한 삶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엔농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 그는 도박에 빠졌고 모든 것을 탕진했다. 아내는 가장의 책임감 없는 모습에 실망했다. 그들의 싸움은 점점 잦아졌고 언쟁은 폭력으로 변했다. 아내는 저를 구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늪에 빠져버렸어요. 제 손으로 제 가정을 망쳤죠. 결국 아내는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그를 떠났다. 그는 홀로 남겨진 저는 요리사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리젠화를 만났죠. 42세의 리젠화는 25세의 자일롱보다 17살이나 많았지만 자기 관리가 철저해 젊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리젠화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리젠화 역시 이전에 실패한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기에 그의 맹렬한 구애에 넘어갔다. 그녀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제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는 듯 했죠.
그러나 동거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 사이에 깊은 간극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리젠화는 자옌롱을 부모처럼 통제하려 들었고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녀는 늘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제가 돈을 벌어다 줘도 살림을 다해도 늘 부족하다고 했죠. 저는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옌롱은 아내가 늙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며 몰래 외도를 시작했다. 리젠화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샤오팅을 함께 키워줄 자옌롱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꼭 참았습니다.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딸의 결혼식에 보잘것없는 축의금을 주고 제 어머니가 다쳤을 때도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주었죠. 저는 그녀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존재는 그저 그녀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죠. 자엘롱의 눈빛은 점차 광기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겪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토해내며 아내와 의붓딸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그의 자백은 단순히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소름 끼치는 심리 게임이었다. 그가 겪었던 고통이 결국 극심한 분노로 폭발하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그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잔혹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고네의 밤의 비극. 2014년 2월 24일 밤, 자엘롱의 집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자엘롱은 아내 리젠화와 의붓딸 장샤오팅이 격렬하게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싸움은 샤오팅의 남자친구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자엘롱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었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돈도 못 벌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리젠화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은 자엘롱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던 분노를 터뜨리는 방아쇠가 되었다. 수년간 참아왔던 모욕감과 굴욕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와 술집으로 향했다. 술은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자옌농은 술잔을 들이켤 때마다 아내의 비난이 머릿속에 메아리 치는 것을 느꼈다. 쓸모없는 사람, 무능한 남자. 그 단어들은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두 끝내야 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자정 무렵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자옌농은 집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을 보았다. 리젠하와 샤오팅은 이미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집안에는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의 불길한 박동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향해 묵직한 망치를 집어들었다. 망치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손에 소름 끼치게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샤오팅의 방은 윗층에 있었고 리제나의 방은 아래층에 있었다. 쿵, 쿵. 그의 발걸음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폭발할 듯이 뛰었다. 그는 먼저 리제나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침실을 비추고 있었다. 리제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옌농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끌어올라 폭발했다. 그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첫 번째 타격은 리제나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했다. 아무런 비명도 신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잠 속에서 순식간에 영원의 어둠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자옌농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망치를 다시 들어 여러 번 강하게 내리쳤다. 그의 목표는 단지 그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녀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이었다. 피가 침대 시트를 적시며 거대한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자옌농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해졌다. 그는 뼈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톱을 가져와 아내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 시신을 처리하는 동안 위층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장샤오팅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비극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시신을 토막낸 자옌농은 조각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그는 집 근처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고 봉지들을 하나씩 던져 넣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행동은 마치 일상적인 쓰레기 처리처럼 보였다. 모든 것을 끝낸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범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웠다. 핏자국이 흥건했던 침대 시트를 치우고 모든 증거를 없앴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묻은 피는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상태였다. 이 끔찍한 밤은 그에게 두 번째 희생자를 향한 길을 열어주었다. 치아에 계시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자옌농은 소름 끼치도록 침착한 태도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은 너 때문이야. 그의 광기는 이제 장샤오팅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의붓 딸의 처음 는 행동이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어울려 집안에 불화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아내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2층에 있는 장샤오팅의 방으로 올라갔다. 샤오팅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잠든 얼굴은 자앤농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인간성마저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는 방 안에 있던 후드티로 그녀를 묶고 잠든 그녀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잠에서 깬 샤오팅은 끔찍한 현실에 절규하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비명은 자앤농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자앤농은 묶인 샤오팅을 향해 채찍처럼 휘두를 수 있는 끈을 들고 그녀의 몸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녀의 엉덩이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불붙은 담배꽁초로 그녀의 성기 부위를 찢었다. 그녀의 피부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심지어 휴대폰으로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다. 봐라, 이게 바로 네가 만든 비극의 결과야. 그는 샤오팅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잔인하게 말했다. 샤오팅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아빠,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자앤농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이대로 그녀를 살려두면 내가 잡힐 거야. 그는 샤오팅을 차에 태워 인근 현의 숲으로 향했다.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샤오팅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자앤농은 그녀의 울음을 무시하며 숲으로 차를 몰았다. 숲에 도착하자 그는 차 트렁크에서 둔탁한 나무 막대기를 꺼냈다. 이제 끝내야 해. 그는 샤오팅을 차에서 끌어내린 후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한 후에도 그는 막대기로 그녀의 얼굴을 여러 번 내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훼손되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다. 모든 것을 마친 자앤농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로 돌아와 물병을 열어 물을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다. 그는 잠시 동안 그 끔찍한 현장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그저 오랜 숙제를 끝낸 듯한 공허함만 남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단서를 남긴 채 태연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자앤농은 살인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취조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내와 의붓딸에게 억압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와 지인들의 증언은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어릴 적부터 성격이 난폭하고 책임감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을 찾지 않았고 가족을 버려두고 외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끔찍한 사건은 한 사람의 뒤틀린 내면이 얼마나 거대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을 남겼다. 피해자들이 떠난 지금 자엔농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증인은 없지만 그의 행동 자체가 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분노와 증오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악의가 얼마나 깊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가 될 것이다.